매일 2억짜리 포르쉐를 닦는 기초수급자 노인, 경찰에 신고했더니 서울 강남의 스카이라인을 압도하는 초고층 빌딩 숲, 그 중에서도 더 헤리티지 오피스텔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성공의 정점 상류층의 은밀한 성체를 상징했다. 층층이 유리로 된 외벽은 낮에는 하늘을 거울처럼 비췄고 밤이 되면 도시의 불빛을 빨아들여 스스로 찬란하게 빛났다. 건물 지하 7층까지 뻗어 있는 주차장은 마치 거대한 지하 궁전 같았다. 바닥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매끈한 에폭시로 마감되어 있었고 공조 시스템은 언제나 쾌적한 온도를 유지했다. 벤츠, BMW, 롤스로이스, 람보르기니 등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명차들이 저마다의 광채를 뽐내며 도열해 있었다. 그곳은 단순한 주차 공간이 아니라 또 하나의 갤러리이자 입주민들의 숨겨진 자존심이 전시되는 무대였다. 이곳의 관리소장 박성준 씨는 30년 넘게 주차 관리 경력을 가진 베테랑이었다. 그는 매일 아침 6시 누구보다 먼저 출근해 주차장을 순찰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그의 눈은 매일 눈과 같아서 차량의 미세한 흠집 하나, 바닥에 떨어진 작은 이물질 하나도 놓치지 않았다. 입주민들의 편의와 안전 그리고 재산 보호는 그의 삶의 최우선 가치이자 자부심이었다. 그의 완벽한 통제 아래 더 헤리티지의 지하 주차장은 언제나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질서를 유지했다. 그러나 몇 주 전부터 그의 완벽한 일상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균열의 원인은 한 노인이었다. 매일 오후 2시 약속이라도 한 듯 어김없이 지하 주차장 한 구석에 나타나는 허름한 차림의 노인. 그의 이름은 김순호. 낡고 해진 점퍼에 빛바랜 면바지 그리고 구멍난 운동화는 이곳의 화려함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그의 시선은 언제나 한 곳에 고정되어 있었다. 주차장 중앙에 홀로 위풍당당하게 서 있는 2억 원 상당의 붉은색 포르쉐 911 카레라 S. 그 강렬한 붉은색은 마치 불꽃처럼 주차장 전체를 압도하는 듯 했다. 노인은 조용히 차에 다가가 마치 신성한 의식을 치르듯 극세사 타월을 꺼내 들었다. 박 소장은 처음에는 그를 차량 청소업체 직원쯤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이내 의아함이 고개를 들었다. 노인은 차량 청소업체의 유니폼도 입지 않았고 전문 장비도 없이 오직 극세사 타월 몇 장과 물통 하나만을 들고 다녔다. 게다가 그의 행동은 일반적인 세차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는 차체의 먼지를 닦아내고 휠을 정성껏 문지르면서도 단 한 번도 차 문을 열거나 시동을 걸지 않았다. 차 안을 들여다보는 일도 없었다. 그저 차체를 쓰다듬고 유리창에 자신의 얼굴을 비춰볼 뿐이었다. 그의 손길은 지극히 부드러웠고 그의 눈빛은 애틋함으로 가득했다. 마치 자신의 분신을 다루듯 혹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어루만지듯 그렇게 시간을 보냈다. 며칠이 지나자 박 소장의 의아함은 불안감으로 바뀌었다. 고급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 외부인이 매일 나타나 특정 차량에 집착하는 모습은 도저히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었다. 저게 뭘까? 설마 절도단? 박 소장의 머릿속에 섬뜩한 가설이 떠올랐다. 전문 차량 절도단은 종종 특정 차량을 사전 답사하며 약점을 파악하고 위장하여 접근하는 경우가 있었다. 노인의 허름한 차림과 나이가 오히려 사람들의 경계를 늦추는 위장술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의 극진한 보살핌이 오히려 차량 내부 구조를 익히거나 도난 방지 시스템을 무력화하기 위한 사전 작업일지도 모른다는 상상에 미치자 등골이 오싹했다. 박 소장은 곧바로 주차장 CCTV를 돌려 노인의 동선을 낱낱이 분석하기 시작했다. 노인은 매번 같은 시간에 나타나 같은 포르쉐에만 접근했다. 그리고 정확히 1시간 반가량을 머물다 사라졌다. 그 시간 동안 그는 한 번도 다른 차에 눈길을 주지 않았고 주변을 살피는 듯한 수상한 행동도 없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지나친 규칙성과 포르쉐에 대한 집착이 박 소장의 의심을 더욱 굳혔다. 분명해. 저 사람은 단순한 노인이 아니야. 조직적인 범죄의 일원일 가능성이 커. 입주민들의 안전과 재산 보호는 그의 가장 큰 책임이었다. 만에 하나 그의 의심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더 헤리티지의 명성에도 치명타를 입을 터였다. 박 소장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입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잠재적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그는 조용히 관할 경찰서에 신고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함께 일말의 초조함이 섞여 있었다. 네, 강남경찰서죠. 저희 더 헤리티지 지하 주차장에 수상한 노인이 계속 나타나서요. 아무래도 전문 차량 절도단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이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고 굳게 믿었다. 노인의 어딘가 닿을 수 없는 눈빛과
극세사 타월의 부드러움 뒤에 숨겨진 악의를 간파했다고 생각했다. 박성준 소장의 신고를 접수한 강남경찰서 강력 1팀은 신속하게 움직였다. 사건은 처음에는 비교적 가벼운 재산범죄 예방 정도로 취급되었지만 박 소장의 구체적인 진술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나 허름한 행색으로 억대 포르쉐를 마치 자기 차처럼 닦지만 단 한 번도 문을 열거나 시동을 걸지 않는 노인이라는 내용은 베테랑 형사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사건을 맡게 된 베테랑 이진호 형사와 젊은 최우진 형사는 박 소장과의 면담 후 곧바로 현장 잠복에 투입되었다. 박 소장님, 영상 잘 봤습니다. 규칙적이고 대담하네요. 이 정도면 충분히 의심할 만합니다. 이진호 형사가 짧게 턱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의 시선은 이미 주차장 구석구석을 스캔하며 최적의 잠복 위치를 물색하고 있었다. 부디 아무 일 없기를 바랍니다. 박 소장이 두 손을 모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두 형사는 박 소장의 협조를 얻어 지하 3층 구석진 곳에 주차된 오래된 탑차 내부에 은밀하게 거점을 마련했다. 탑차 내부에는 고성능 망원 렌즈가 장착된 카메라와 모니터 그리고 무전기가 설치되었다. 좁고 답답한 공간이었지만 그들은 익숙한 듯 빠르게 장비를 세팅했다. 최 형사, 오늘은 자네가 주 모니터링을 맡아. 작은 움직임 하나도 놓치지 마. 이진호 형사의 지시에 최우진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모니터에 시선을 고정했다. 주차장 전체를 비추는 CCTV 화면과 노인이 주로 활동하는 붉은 포르쉐 주변을 확대하는 별도의 카메라 화면이 동시에 떴다. 정오를 넘어서면서 지하 주차장에는 특유의 정적과 서늘함이 감돌기 시작했다. 이 시가 가까워오자 최 형사의 어깨에 긴장감이 서렸다. 형사님, 나타났습니다. 예상대로 노인은 오후 2시 정각 어김없이 비상계단에서 나타났다. 낡은 옷차림, 허름한 가방 그리고 손에 들린 세차 도구들. 그는 익숙한 걸음으로 붉은 포르쉐를 향해 다가갔다. 모니터 속 노인의 모습은 박 소장의 설명과 정확히 일치했다. 포르쉐 앞에 서서 잠시 차를 응시하고 이내 물통에서 물을 덜어 타월을 적신 뒤 조심스럽게 차체를 닦기 시작했다. 뭔가 대단한 기술이 있는 건가? 이진호 형사가 나직이 중얼거렸다. 그의 눈은 노인의 손길이 스치는 모든 곳을 날카롭게 쫓고 있었다. 그러나 노인의 행동은 전문가의 기술적인 면모보다는 오히려 애틋함에 가까웠다. 그는 차체를 쓰다듬으며 작은 미소를 짓는가 하면 이내 곧 얼굴이 일그러지며 슬픔에 잠긴 표정을 지었다. 형사님, 지금 혼잣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최 형사가 화면을 확대하며 말했다. 노인의 입술이 오물거리는 것이 보였다. 마치 누군가와 대화하듯 그는 차체에 바싹 다가가 속삭이기도 하고 때로는 먼 허공을 응시하며 흐느끼는 듯한 소리를 내기도 했다. 화면 너머로 노인의 목소리가 정확히 들리지는 않았지만 그의 표정과 몸짓에서 깊은 감정이 읽혔다. 민수야, 잘 지내니? 보고 싶다. 최 형사가 노인의 입모양을 따라 읽으려 애썼다. 그러다 노인이 갑자기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 포착되자 최 형사의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다. 절도범 치고는 너무 감성적인데요. 최 형사가 혼잣말처럼 내뱉었다. 이진호 형사도 같은 생각이었다. 수십 년간 수많은 범죄자를 상대해왔지만 저런 식으로 감성에 젖어 범행을 준비하는 절도범은 본 적이 없었다. 절도범들은 보통 냉철하고 계산적이며 자신의 감정을 철저히 숨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정말 절도범이 맞을까?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걸까? 이진호 형사의 머릿속에서 혼란이 일기 시작했다. 그의 잠재의식 속에서 초기 추정과는 다른 가능성이 고개를 들었다. 노인은 차를 닦는 내내 이상한 행동을 계속했다. 때로는 차에 대고 노래를 흥얼거리는 듯했고 때로는 마치 어린아이를 어루만지듯 조심스럽게 차 문짝을 쓸어내리기도 했다. 그의 눈빛은 붉은 포르쉐에 깊이 박혀 있었고 그의 손길은 마치 잊혀진 기억을 더듬는 듯 애잔했다. 1시간이 흐르고 노인은 세차를 마쳤다. 그는 차체에 마지막으로 손을 얹고 한참을 서 있었다. 이진호 형사와 최 형사는 그 순간의 정적 속에서 노인의 슬픔이 응축된 듯한 분위기를 느꼈다. 노인의 뒷모습은 여전히 쓸쓸했지만 그 쓸쓸함 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애착과 연민이 깃들어 있었다. 뭔가 이상합니다. 이건 단순한 절도범의 행동이 아니에요. 최 형사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했다. 그래, 나도 동감이다. 하지만 아직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야. 저런 식으로 사람들의 경계심을 허무는 수법도 없지는 않으니까. 만에 하나를 대비해야 해. 이진호 형사는 최 형사의 감성적인 추측을 경계하며
여전히 냉철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그러나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이미 노인의 행동에 대한 깊은 의문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들은 노인의 동선을 계속해서 추적했다. 노인은 왔던 길 그대로 비상계단을 통해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그의 걸음걸이는 느리고 무거웠다. 경찰은 다음 날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잠복을 이어갔다. 노인의 행동은 매일 똑같았다. 2시에 나타나 붉은 포르쉐를 닫고 3시에 사라지는 것. 그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경찰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그의 행동은 절도범의 치밀함과는 거리가 멀었고 그렇다고 해서 단순한 정신 이상자의 기행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일관적이고 애틋했다. 최 형사는 노인의 슬픈 눈빛과 혼잣말에 점점 마음이 쓰였다. 그의 내면에서는 혹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질문이 끊임없이 맴돌았다. 그러나 이진호 형사는 여전히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았다. 그들은 노인의 행동에 숨겨진 진실의 조각을 찾기 위해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며 숨을 죽였다. 며칠간의 잠복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행동에서는 어떠한 수상한 움직임도 포착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매일 오후 2시 붉은 포르쉐 앞에 나타나 차를 닫고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일상을 반복했다. 이진호 형사와 최우진 형사는 탑차 안에서 노인을 관찰하며 깊은 고민에 빠졌다. 형사님, 이쯤 되면 그냥 신분 확인이라도 해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다간 잠복만 하다가 시간 다 보낼 것 같습니다. 최 형사가 답답한 듯 입을 열었다. 그의 눈에는 노인에 대한 연민과 함께 답답함이 섞여 있었다. 이진호 형사는 잠시 침묵했다. 최 형사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다. 노인의 행동은 수상하다기보다는 오히려 처연한 쪽에 가까웠다. 그러나 이 형사에게는 수십 년간 몸에 밴 직업의식이 있었다. 확실한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섣부른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신조였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너무 갑작스럽게 접근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야 해. 이 형사는 여전히 신중했다. 그러나 최 형사의 재촉과 그의 마음속에 피어오른 노인에 대한 알 수 없는 불안감은 결국 행동을 재촉했다. 좋아. 그럼 오늘은 직접 접촉해보자. 내가 먼저 다가가서 조용히 신분 확인을 시도할 테니 최 형사는 뒤에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어. 혹시라도 도주하거나 돌발 행동을 하면 즉시 제압할 준비를 해라. 이 형사가 마침내 결심한 듯 명령했다. 그날 오후 2시 25분. 노인은 여느 때처럼 붉은 포르쉐의 보닛을 극세사 타월로 부드럽게 닫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가 이내 곧 깊은 슬픔으로 바뀌는 감정의 기복이 보였다. 그의 옆에는 낡고 해진 갈색 가죽 가방이 놓여 있었다. 그는 세차를 할 때 늘 그 가방을 곁에 두었다. 이 형사는 탑차에서 조용히 내려 노인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그의 발걸음은 마치 사냥꾼처럼 가볍고 조심스러웠다. 노인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최대한 그림자에 숨어 포르쉐 뒤편으로 접근했다. 최 형사는 탑차 안에서 모든 상황을 주시하며 무전기를 꽉 움켜쥐었다. 어르신, 잠시 이야기 좀. 이 형사가 노인의 어깨에 손을 얹으려던 순간 노인은 마치 뒤에 귀신이라도 나타난 듯 화들짝 놀라 몸을 획 돌렸다. 이 형사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노인에게는 그 소리가 천둥처럼 크게 들렸을지도 모른다. 노인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당혹감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 교차했다. 그는 이 형사의 제복을 보자마자 심장이 격렬하게 뛰는 듯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다. 크윽 작은 신음소리와 함께 노인의 몸이 휘청거렸다. 그의 얼굴은 푸른빛으로 변했고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갔다. 들고 있던 극세사 타월이 바닥에 떨어지고 그의 몸은 마치 힘없이 꺾이는 나뭇가지처럼 천천히 아래로 무너져 내렸다. 어르신. 이 형사는 당황했지만 순간적인 판단으로 쓰러지는 노인을 재빨리 부축했다. 노인의 몸은 축 늘어져 있었고 의식이 점점 희미해지는 듯했다. 그의 숨소리는 가늘고 불안정했다. 최 형사. 빨리 119 불러. 심정지 같아. 이 형사의 다급한 외침이 지하 주차장에 울려 퍼졌다. 최 형사는 모니터를 보며 경악했다. 그는 곧바로 무전기로 119에 구조 요청을 하고 형사 비상 코드를 외쳤다. 탑차를 박차고 뛰어나온 최 형사는 이 형사 옆에 쭈그려 앉아 노인의 상태를 확인했다. 노인의 맥박은 약하고 불규칙했으며 호흡도 가빴다. 이 형사는 노인의 상의 주머니를 뒤져 신분증을 찾으려 했다. 하지만 주머니는 텅 비어 있었다. 최 형사의 시선이 노인의 옆에 떨어져 있는 낡은 갈색 가방에 닿았다. 형사님, 저 가방이요.
항상 메고 다니시던 가방입니다. 이 형사는 망설일 틈도 없이 가방을 집어들었다. 달고 다른 가죽 가방의 지퍼를 열자 안에는 신분증 대신 낡은 물건들이 가득했다. 구겨진 손수건, 낡은 지갑,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손때 묻은 낡은 일기장 한 권이었다. 표지는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고 모서리는 다 해져 너덜거렸다. 일기장을 펼치자 첫 장에 삐뚤빼뚤한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다. 사랑하는 아들 민수에게. 그 문구를 읽는 순간 이진호 형사와 최우진 형사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의문의 노인이 갑작스러운 발작으로 쓰러진 비극적인 상황과 그가 품고 있던 애틋한 메시지. 이 모든 것이 미스터리처럼 얽히며 두 형사의 마음을 흔들었다. 구급대원들이 들이닥치고 노인은 응급처치 후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지하 주차장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지만 조금 전에 긴박했던 순간은 두 형사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진호 형사는 낡은 일기장을 든 채 붉은 포르쉐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이 차는 단순한 절도범의 표적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훨씬 더 깊고 슬픈 사연이 담겨 있을 것 같다는 예감이 강하게 들었다. 김순호 노인이 실려간 병원 응급실 앞은 어수선했다. B- 규칙적인 심장 박동 모니터 소리와 간호사들의 바쁜 움직임, 의사들의 짧은 지시들이 뒤섞여 있었다. 이진호 형사와 최우진 형사는 긴 복도 의자에 나란히 앉아 초조하게 노인의 소식을 기다렸다. 노인은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중환자실로 옮겨져 집중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이 전부였다. 박성준 소장 역시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왔다. 그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죄책감이 역력했다. 그가 신고한 의심스러운 노인이 심장 발작으로 쓰러졌다는 사실에 그는 망연자실했다. 제가 너무 성급했습니다, 형사님. 혹시 저 때문에? 박 소장은 말을 잇지 못했다. 지금은 아무것도 예단할 수 없습니다. 일단 노인분의 상태가 위중하니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이 형사가 침착하게 말했다. 그의 손에는 노인의 낡은 가방에서 발견된 일기장이 들려 있었다. 이거라도 읽어봐야겠습니다. 혹시라도 단서가 있을지도 모르니. 이 형사는 낡은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펼쳤다. 손때 묻은 표지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종이는 얇고 바스락거렸으며 글씨는 오래된 잉크로 꾹꾹 눌러 쓴 듯 희미했다. 첫 장에 적힌 사랑하는 아들 민수에게라는 문구는 다시 보아도 가슴을 아리게 했다. 세 사람은 침묵 속에 일기장의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다. 일기장은 노인이 아닌 아들 김민수 씨가 직접 쓴 것이었다. 글씨체는 맑고 단정했지만 뒷부분으로 갈수록 흐트러지고 힘겨워하는 흔적이 역력했다. 형사들은 차가운 병원 복도 벤치에 앉아 조용히 일기장을 넘겼다. 일기장은 김민수 씨가 췌장암 진단을 받고 투병하던 1년 전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20XX 년 3월 15일. 오늘 병원에서 췌장암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믿을 수 없다. 이제 겨우 32인데. 아직 아빠에게 해드린 것도 없는데. 눈앞이 캄캄하다. 아빠는 내가 어릴 때부터 홀로 나를 키우느라 평생을 고생하셨다. 남들처럼 번듯한 옷 한 벌 사입지 못하고 맛있는 음식 한 번 제대로 드시지 못하고 오직 나만을 위해 살아오신 우리 아빠. 나는 꼭 성공해서 아빠에게 행복을 선물하고 싶었다. 아빠의 평생 한이었던 남들처럼 살지 못한 서러움을 내가 씻어드리고 싶었다. 20XX 년 4월 2일 항암 치료는 지옥 같다. 온몸이 부서지는 것 같고 먹은 것을 다 토해낸다. 그래도 버텨야 한다. 아빠를 위해서. 아빠는 매일 내 병실에 오셔서 아빠는 괜찮다. 너만 잘 이겨내면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아빠의 야윈 얼굴을 보면 내 마음이 찢어진다. 아빠는 아직도 내가 어릴 때 시장에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빨간색 스포츠카 장난감을 사달라고 졸랐던 것을 기억하실까? 그때 아빠는 아빠가 꼭 나중에 진짜 빨간 차 사줄게라고 말씀하셨지만 결국 아빠는 한평생 한 번도 비싼 차를 가져본 적이 없으시다. 대신 내가 꼭 사드리고 싶었다. 성공해서 아빠와 함께 빨간 스포츠카를 타고 시원하게 바닷가 도로를 달리는 꿈을 꾸었다. 그게 나의 가장 큰 소원이다. 20XX 년 5월 10일 회사에서는 내가 힘들다고 휴직을 권했지만 나는 거절했다. 한 달에 몇 번 안 되는 출근길조차 힘겹지만 돈을 모아야 한다. 아빠에게 드림카를 사드리기 위해서. 의사 선생님은 내게 시간이 많지 않다고 했다. 남은 시간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빠에게 마지막 선물을 준비하는 것뿐이다. 빨간 포르쉐. 아빠의 눈에서 눈물이 아니라 행복의 미소가 피어나게 하고 싶다.
20XX 년 7월 28일 오늘 포르쉐 매장에 다녀왔다. 붉은색 911 카레라 S. 보자마자 아빠 얼굴이 떠올랐다. 이 차를 본다면 아빠가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순간만큼은 아빠의 모든 고생을 잊게 해드리고 싶다. 담당 딜러는 차가 출고되기까지 몇 달이 걸린다고 했다. 제발 그 전에 내가 아빠에게 차를 드릴 수 있기를. 나의 남은 모든 희망을 이 차에 걸었다. 20XX 년 9월 12일 병세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 이제는 펜을 드는 것조차 힘들다. 아빠에게는 아직 이 사실을 알리지 못했다. 아빠는 여전히 내 앞에서 씩씩한 척 하시지만 나는 아빠가 얼마나 힘든지 안다. 아빠, 미안해요. 불효 자식이라서. 내가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서. 그래도 아빠, 제가 아빠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죠? 내가 없더라도 아빠는 이 차를 타고 꼭 행복하게 사셔야 해요. 나 대신 이 차를 타고 세상 구경 많이 하세요. 아빠 사랑해요. 아주 많이.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는 흐릿한 얼룩으로 뒤덮여 있었다. 아마도 김민수 씨의 눈물이었으리라. 일기장은 여기서 끝이었다. 아들이 끝내 차를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비극적인 결말이었다. 이진호 형사는 일기장을 덮었다. 그의 눈가에도 붉은 기운이 돌았다. 옆에서 함께 일기장을 읽던 최우진 형사는 이미 얼굴이 울상이었다. 그는 소리 없이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박성준 소장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의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들이 수상한 노인으로 치부했던 이가 사실은 죽은 아들의 마지막 유언을 지키기 위해 매일 그 차를 찾아왔던 불쌍한 아버지였다니. 가난한 아버지를 위해 투병 중에도 악착같이 돈을 모아 마지막 선물을 준비했던 아들의 절절한 사랑과 그 사랑을 지켜주지 못한 세상의 잔인함이 그들을 덮쳤다. 이진호 형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런 세상에. 그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들의 첫 번째 의심 신고 그리고 노인의 쓰러짐까지. 모든 것이 아들과 아버지의 절절한 사랑 앞에 너무나 무력하고 잔인하게 느껴졌다. 이진호 형사는 일기장을 품에 안으며 결심했다. 이 비극적인 이야기의 남은 조각들을 반드시 찾아내고 노인의 아들이 남긴 마지막 약속을 지켜주리라. 노인의 가족에게 닥친 불행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음을, 일기장이 닿지 못한 나머지 비극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음을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다. 민수의 장례식장은 예상대로 조용하고 쓸쓸했다. 민수는 살아생전 친구가 많지 않았고 그의 가족이라고는 노인 혼자뿐이었다. 병마와 싸우느라 주변 사람들과도 점차 연락이 끊겼으니 당연한 일이었다. 영정 사진 속 민수는 희미하게 미소 짓고 있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감춰진 고통이 느껴지는 듯했다. 노인은 수척해진 얼굴로 아들의 영정 앞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다. 세상 모든 것을 잃은 듯한 그의 모습은 보는 이의 마음을 찢어지게 했다. 그때였다. 검은색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한 젊은 남자가 조용히 빈소로 들어섰다. 그는 헌화대에 국화 한 송이를 바치고는 노인의 옆에 와서 무릎을 꿇었다. 어르신 민수에게 친구 강현식이라고 합니다. 남자는 자신을 강현식이라고 소개하며 조심스럽게 노인의 손을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눈빛에는 슬픔이 가득한 듯 보였다. 노인은 멍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민수가 살아생전 강현식이라는 친구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던가. 가물가물한 기억을 더듬었지만 워낙 투병 생활이 길었기에 자세히 기억나지 않았다. 그러나 슬픔에 잠긴 노인의 마음은 따뜻한 말 한마디에도 쉽게 흔들렸다. 민수 녀석, 저랑 고등학교 때부터 절친이었습니다. 어르신 말씀 많이 했었는데 늘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강현식은 민수와의 추억을 이야기하며 노인의 경계심을 풀어갔다. 그가 민수와 함께 찍었다는 사진을 휴대폰으로 보여주자 노인은 비로소 강현식을 믿기 시작했다. 사진 속 민수는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이었다. 노인은 사진 속 아들의 얼굴을 한참 쓰다듬었다. 강현식은 실제로 민수가 다니던 회사에 잠시 몸담았던 인물로 민수와의 친분은 있었지만 가장 친한 친구는 아니었다. 그는 민수가 투병 중에도 고가의 스포츠카를 계약했다는 소식을 회사 동료들로부터 우연히 듣게 되었고 민수가 예상보다 빨리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에 그의 머릿속에서는 악마의 계획이 번뜩였다. 어르신, 민수가 아버님께 남긴 마지막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저 빨간 포르쉐입니다. 강현식은 차마 일기장을 읽지 못해 그 사실을 몰랐던 김순호 노인에게 이 말을 전했다. 노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민수가 자신에게 빨간 스포츠카를 사주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애썼단 말인가.
노인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아들의 마지막 사랑에 감격하면서도 정작 아들은 그 선물을 보지 못하고 떠났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강현식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아버님, 민수가 그 차를 아버님 명의로 해두려 했는데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절차가 좀 복잡해졌습니다. 차량 명의 이전 절차가 꽤 까다롭습니다. 세금 문제도 있고 상속 절차도 있고요. 제가 민수의 가장 친한 친구로서 아버님께 그 차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모든 절차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슬픔에 잠겨 경황이 없던 김순호 노인은 강현식의 친절한 제안에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노인은 복잡한 서류 절차나 법률 용어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 그저 아들의 마지막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강현식은 노인에게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 온갖 서류의 서명과 도장을 요구했다. 노인은 아들의 친구라는 말을 철석같이 믿었고 한치의 의심도 없이 모든 서류에 자신의 지장을 찍고 인감을 날인했다. 강현식은 이 모든 서류를 들고 민수가 계약했던 포르쉐 매장과 관할 구청을 찾아갔다. 그는 노인이 서명한 위임장을 교묘하게 이용했다. 민수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 절차를 가장하여 사실상 그 차량이 노인에게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 뒤 다시 노인의 위임을 받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복잡한 수법을 사용했다. 심지어 차량 대금은 민수가 이미 완납했으므로 강현식은 단 한 푼도 들이지 않고 2억 원이 넘는 최고급 포르쉐의 주인이 될 수 있었다. 몇 주 후 강현식은 더 헤리티지 지하 주차장에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붉은 포르쉐를 입주민 등록까지 마친 후 주차했다. 그는 민수가 그 차를 아버지를 위해 계약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의 탐욕은 양심의 가책을 허락하지 않았다. 강현식에게 이 차는 불운하게 죽은 친구의 유산이 아니라 그저 쉽게 손에 넣은 비싼 장난감일 뿐이었다. 김순호 노인은 이 모든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다. 아들이 자신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을 그토록 믿었던 아들의 친구가 가로챘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저 민수가 자신을 위해 계약한 차가 저기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노인은 아들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다. 매일 오후 2시 노인이 더 헤리티지 지하 주차장을 찾아 붉은 포르쉐를 닦았던 것은 그 차가 아들의 꿈이자 아들이 자신에게 남긴 마지막 사랑의 흔적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아들의 영혼이 그 차 안에 깃들어 있다고 생각하며 매일같이 아들의 이름을 부르짖고 차체를 어루만졌던 것이다. 이진호 형사가 손에 든 일기장이 닿지 못한 가장 잔인한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김순호 노인이 입원한 병원 복도에서 이진호 형사는 민수의 일기장과 노인의 가방에 들어있던 몇 안 되는 소지품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노인의 주소는 강남구 외곽의 낡은 빌라촌으로 되어 있었다. 이진호 형사는 민수 씨의 사망 진단서와 함께 차량 등록 원부를 조회했다. 민수 씨가 세상을 떠났고 상속 절차가 진행되었을 터이니 현재 차주는 김순호 노인이 되어 있어야 정상이었다. 그러나 조회 결과는 이진호 형사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붉은 포르쉐 911 카레라 S의 현 차주 명의는 강현식으로 되어 있었다. 김순호 노인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강현식. 민수의 일기장에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이름이었다. 이진호 형사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생각. 사기. 이진호 형사는 즉시 박성준 소장과 최우진 형사에게 이 충격적인 사실을 알렸다. 이봐 박 소장님, 최 형사. 이 차주 김순호 어르신이 아니야. 강현식이라는 사람 명의로 되어 있어. 이진호 형사의 목소리는 싸늘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박 소장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다. 차량 등록 원부를 조회해봤는데 민수 씨 사망 직후에 강현식이라는 사람에게 명의가 넘어갔어. 상속 절차를 거친 것도 아니고 바로 명예 변경이 된 거야. 어르신은 위임장 같은 걸 써준 것 같아. 박성준 소장의 얼굴은 파랗게 질렸다. 민수의 일기장을 통해 그토록 애틋한 부자의 사연을 알게 된 터였다. 그 차가 아들의 마지막 선물이라는 사실에 모두가 가슴 아파했는데 그 선물이 결국 사기꾼의 손에 넘어갔다니. 그의 입에서는 깊은 탄식이 흘러나왔다. 말도 안 돼. 저런 천하의 나쁜 놈이. 어르신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셨던 거군요. 매일 아들 차를 닦는 줄로만 아셨을 텐데. 박 소장은 자신의 어설픈 판단으로 노인을 절도범으로 오해했던 것도 모자라 이제는 그가 사기 피해자라는 사실에 엄청난 충격과 죄책감에 휩싸였다. 자신이 매일같이 눈으로 보고도 그 비극을 막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그를 덮쳤다. 최우진 형사도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다.
세상에. 저 노인에게 얼마나 큰 상처일까요? 아들의 마지막 유산마저 사기당하셨다니. 이진호 형사는 침착하게 말했다. 분명히 민수 씨가 투병 중에도 포르쉐 계약을 강행했다는 사실을 알고 접근한 거야. 노인이 경황이 없을 때 친구 행세를 하면서 위임장 같은 걸 받아낸 거지. 이건 명백한 사기 사건입니다. 특수팀을 꾸려서 당장 강현식을 추적해야 합니다. 박 소장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가 처음 노인을 신고했을 때의 단호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김순호 노인의 쓸쓸한 뒷모습과 민수 씨의 애절한 일기장 내용만이 떠올랐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섣부른 판단을 했는지 뼈저리게 후회했다. 더 헤리티지의 완벽한 보안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자신의 자부심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듯했다. 죄책감에 시달리던 박 소장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즉시 입주민 대표 회의를 소집했다. 평소 같으면 이런 긴급 안건은 잘 상정되지 않는 일이었지만 박 소장은 단호했다. 밤 늦게까지 이어진 회의에 참석한 입주민들은 박 소장의 이야기를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노인을 수상한 외부인 정도로만 생각했던 그들은 민수 씨의 비극적인 사연과 노인이 겪은 사기 사건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한 입주민은 설마 우리가 오해했던 그 노인이 그런 사연을 가진 분이었다니. 라며 눈시울을 붉혔고 또 다른 입주민은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의 슬픔을 알아보지 못하고. 라며 고개를 숙였다. 박 소장은 힘겹게 말을 이었다. 저는 저의 섣부른 판단으로 노인에게 더 큰 상처를 드렸습니다. 더 헤리티지의 완벽한 보안이 사실은 한 노인의 비극적인 사연을 외면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희는 이 오해에서 비롯된 모든 행동을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 노인을 도와야 합니다. 아들의 마지막 선물을 되찾아 드려야 합니다. 회의실 안에는 숙연한 침묵이 흘렀다. 박 소장의 진심 어린 반성과 호소는 입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들은 더 이상 노인을 수상한 외부인이 아닌 자신들의 잘못된 편견으로 인해 고통받은 이웃으로 여기기 시작했다. 법조인, 의사, 기업인 등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인 더 헤리티지 입주민들은 이제 김순호 노인의 아픔에 공감하며 그를 돕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침묵 속에서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모두의 죄책감이 이제는 뜨거운 연대감으로 바뀌고 있었다. 더 헤리티지 입주민 대표 회의에서 김순호 노인을 돕기 위한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낸 후 박성준 소장은 즉시 행동에 나섰다. 그는 김순호 노인이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아 노인의 회복을 돕는 한편 더 헤리티지 입주민 커뮤니티 게시판에 김민수 씨의 일기장 내용을 포함한 노인의 모든 사연을 상세하게 올렸다. 처음에는 불쌍한 노인 이야기 정도로 치부하던 입주민들은 상세한 내막을 접하고는 충격에 빠졌다. 커뮤니티 게시판은 순식간에 뜨겁게 달아올랐다. 아니, 우리 지하 주차장에 그 노인이 그런 사연을 우리가 얼마나 큰 오해를 했던 겁니까? 죄책감에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변호사님들, 법적으로 도울 방법은 없습니까? 성금을 모아서라도 아드님의 마지막 선물을 되찾아 드려야 합니다. 입주민 중 한 명인 대형 로펌의 민사 전문 변호사 최재민 변호사는 글을 읽자마자 박 소장에게 연락을 취했다. 박 소장님, 이 사건 제가 무료 변론을 자처하겠습니다. 사기꾼이 어떻게 감히 그런 비극적인 유산을 가로챌 수 있습니까? 반드시 노인분께 아드님의 꿈을 되찾아 드려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함께 뜨거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최 변호사는 사건 자료를 검토하며 강현식이라는 사기꾼에게 적용할 수 있는 법적 혐의들을 면밀히 분석하기 시작했다. 이진호 형사팀은 이미 강현식을 추적하고 있었다. 하지만 대포폰과 위장 주소를 사용하는 치밀한 사기꾼을 잡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때 박 소장의 동의를 얻어 한 입주민이 김순호 노인의 사연을 SNS에 올렸다. 강남 최고급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 매일 나타난 노인의 슬픈 사연이라는 제목과 함께 민수 씨의 일기장 일부 내용이 익명으로 공개되자 이야기는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해시태그 슬픈 포르쉐, 해시태그 아들의 마지막 선물, 해시태그 사기꾼을 잡아라 등의 해시태그와 함께 수십만 건의 좋아요와 공유가 이어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인터넷 언론사의 기자가 이 사연에 주목했다. 그는 박 소장과 이진호 형사 그리고 병원에 입원 중인 김순호 노인의 이야기를 취재했다. 그리고 다음 날 가장 슬픈 포르쉐 죽은 아들의 마지막 약속을 가로챈 사기꾼의 만행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기사는 민수 씨의 일기장 내용을 자세히 인용하며
가난한 아버지를 위해 빨간 스포츠카를 꿈꾸던 아들의 절절한 사랑과 그 유산마저 빼앗긴 노인의 비극적인 현실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기사는 대한민국을 울렸다. 국민들은 분노했고 동시에 슬픔에 잠겼다. 수많은 사람들이 김순호 노인을 돕기 위해 나섰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포털 사이트 게시판은 노인을 돕자는 글로 도배되었다. 노인을 위한 성금 모금 운동이 자발적으로 시작되었고 하루 만에 수천만 원의 성금이 모였다. 심지어 자동차 동호회 회원들은 붉은 포르쉐 되찾기 운동을 벌이며 강현식의 행방을 추적하는 데 동참하겠다고 나섰다. 법률 자문을 제공하겠다는 변호사들의 연락도 빗발쳤고 의료진들은 노인의 건강 회복을 돕겠다고 나섰다. 경찰청은 대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자 이진호 형사팀을 중심으로 한 김순호 노인 사기 사건 특별수사팀을 전격 구성했다. 경찰청장은 직접 브리핑을 통해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인 만큼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사기꾼을 검거하고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차가운 기계 덩어리에 불과했던 붉은 포르쉐는 이제 슬픈 포르쉐라는 이름으로 전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는 상징이 되었다. 차가운 강남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시작된 의심의 씨앗은 한 노인의 비극적인 사연을 통해 세상의 온기와 사랑이 모이는 기적으로 변하고 있었다. 김순호 노인은 아직 의식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지만 그를 둘러싼 세상의 따뜻한 관심은 그의 아픔을 치유하고 정의를 되찾을 강력한 힘이 되어주고 있었다. 사기꾼 강현식은 자신이 저지른 파렴치한 범죄가 전 국민의 분노를 사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정의의 심판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김순호 노인 사기 사건 특별수사팀은 전례 없는 압박감 속에서 강현식 검거에 총력을 기울였다. 전 국민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이진호 형사를 필두로 한 수사팀은 강현식이 사용했던 대포폰 통화 기록과 금융거래 내역 그리고 SNS에 올라온 제보들을 끈질기게 추적했다. 대중의 관심은 예상보다 훨씬 강력한 수사 동력이 되었다. 강현식이 잠시 머물렀던 모텔의 제보, 그가 자주 가던 식당의 목격담, 심지어 그가 붉은 포르쉐를 타고 나타났던 몇몇 장소의 CCTV 영상까지 셀 수 없는 제보들이 쏟아졌다. 이진호 형사는 한 제보에 주목했다. 강현식이 붉은 포르쉐를 타고 지방의 한 도시에 있는 고급 빌라에 나타났다는 내용이었다. 수사팀은 즉시 해당 지역으로 출동했다. 며칠간의 잠복 끝에 빌라 지하 주차장에서 문제의 붉은 포르쉐가 발견되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주차장으로 들어서는 강현식을 마침내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체포 당시 강현식은 당황하여 강하게 저항했지만 형사들의 노련한 진압에 인해 수갑이 채워졌다. 강남경찰서로 압송된 강현식은 처음에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 노인이 저에게 차를 팔겠다고 먼저 제안했습니다. 저는 정당하게 돈을 지불하고 명의를 이전받았습니다. 그는 거짓말로 일관하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려 했다. 하지만 수사팀은 이미 철저한 증거들을 확보해둔 상태였다. 민수 씨의 사망 진단서, 노인이 쓴 위임장의 필적 감정 결과 노인은 자신의 서명과 지장 외에는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음, 강현식이 노인에게 지불한 돈이 전혀 없다는 금융거래 내역, 그리고 민수 씨의 절절한 사랑이 담긴 일기장까지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이 강현식을 압박했다. 이진호 형사는 강현식에게 민수 씨의 일기장을 내밀었다. 이 젊은이가 아버지를 위해 어떤 꿈을 꾸었는지 당신은 아십니까? 당신은 지금 죽은 아들의 마지막 선물을 가로챈 겁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짓밟은 거라고요. 이진호 형사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 민수 씨의 흐릿한 눈물 자국을 보는 순간 강현식의 얼굴에도 찰나의 흔들림이 스쳤다. 수많은 증거와 형사들의 집요한 추궁 앞에서 결국 강현식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돈이 필요했습니다. 쉽게 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의 사과는 이미 너무 늦어버린 후였다. 그는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김순호 노인의 무료 변론을 자처했던 최재민 변호사는 강현식의 재판을 맡아 피고의 파렴치한 범행을 낱낱이 밝혀냈다. 법정은 국민적 관심 속에 진행되었고 최 변호사는 민수 씨의 일기장을 증거로 제시하며 노인의 아픔과 아들의 절절한 사랑을 호소했다. 그는 이 사건은 단순히 재산상의 피해를 넘어 한 가족의 사랑과 꿈을 무참히 짓밟은 반사회적인 범죄라며 강현식에게 엄벌을 요구했다. 법원은 사건의 비극성과 국민적 여론, 그리고 강현식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신속하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강현식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는 한편
붉은 포르쉐 911 카레라 S의 소유권을 즉시 김순호 노인에게 돌려주라는 차량명의 이전 명령을 함께 내렸다. 법정은 판결과 동시에 술렁였다. 최재민 변호사는 감격에 찬 얼굴로 재판부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이진호 형사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병실에서 재판 소식을 전해 들은 김순호 노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아들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 마침내 그의 품으로 돌아오는 순간이었다. 정의는 비록 늦었지만 결국 승리했다. 사기꾼 강현식은 자신의 탐욕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고 세상의 온정 어린 관심과 노력 덕분에 김순호 노인은 아들의 마지막 꿈을 되찾을 수 있었다. 붉은 포르쉐는 더 이상 슬픈 포르쉐가 아니었다. 그것은 아들의 사랑과 희생 그리고 정의를 향한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깃든 희망의 포르쉐가 되어 마침내 진짜 주인에게 돌아왔다. 김순호 노인은 병원에서 퇴원했다. 심장 쇼크와 과로로 쓰러졌던 그는 세상의 따뜻한 관심과 의료진의 헌신적인 보살핌 덕분에 건강을 빠르게 회복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깊은 슬픔이 드리워져 있지는 않았다. 아들의 마지막 선물을 되찾았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을 도운 수많은 사람들의 온정이 그에게 새로운 삶의 의지를 심어주었다. 박성준 소장은 노인이 퇴원하는 날 그를 찾아갔다. 어르신 퇴원 축하드립니다. 건강은 괜찮으십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죄책감과 함께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 있었다. 박 소장은 노인이 쓰러진 날 이후로 단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 자신이 오해하고 신고했던 일련의 과정들이 내내 그의 마음을 짓눌렀다. 노인은 박 소장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덕분입니다, 소장님. 이제야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어르신. 제가 죄송할 따름입니다. 박 소장은 고개를 숙였다. 어르신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가 어르신을 모시고 아드님과 함께 달리고 싶어 하셨던 곳으로 데려다 드리고 싶습니다. 그 포르쉐를 타고 말입니다. 노인의 눈이 크게 뜨였다. 민수의 일기장에 쓰여 있던 아빠와 함께 빨간 스포츠카를 타고 시원하게 바닷가 도로를 달리는 꿈이라는 문구가 그의 머릿속을 스쳤다. 박 소장은 조심스럽게 노인을 부축하여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다. 붉은 포르쉐 911 카레라 S는 말끔하게 세차되어 노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따뜻한 햇살이 지하 주차장 안까지 스며들어 차체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노인은 자신의 눈앞에 있는 포르쉐를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그 차는 더 이상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었다. 아들 민수의 땀과 눈물 그리고 그를 향한 사랑이 깃든 결정체였다. 박 소장은 조수석 문을 열어 노인을 조심스럽게 태웠다. 그리고는 자신이 운전대를 잡았다. 어르신 아드님께서 분명 동해안 7번 국도를 달리고 싶어 하셨을 겁니다. 제가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시동이 걸리고 포르쉐는 부드럽게 지하 주차장을 벗어나 도로 위로 나섰다. 맑고 화창한 가을날이었다. 서울을 벗어나 동해안으로 향하는 길 내내 박 소장은 노인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운전하며 노인이 편안하게 풍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노인은 창밖을 응시하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와 함께 알 수 없는 상념이 스쳐 지나갔다. 드디어 동해안 7번 국도에 들어섰다. 저 멀리 수평선 끝으로 해가 기울기 시작했고 바다는 붉은 노을빛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포르쉐는 파도 소리가 들리는 해안도로를 시원하게 달렸다. 바람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노인의 머리카락을 스쳤다. 노인은 천천히 창문을 내렸다. 시원한 바닷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치자 그의 눈가에 이슬이 맺히기 시작했다. 그는 창밖으로 손을 내밀어 바람을 느끼다가 이내 흐느끼기 시작했다. 민수야, 민수야. 노인의 목소리는 떨렸고 뜨거운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아들의 이름은 바람에 실려 바다 너머로 퍼져나갔다. 그의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다. 아들의 마지막 소원이 마침내 이루어졌다는 감격과 아들이 그토록 자신을 사랑했다는 사실에 대한 벅찬 감정의 눈물이었다. 그는 창밖을 향해 허공에 손을 뻗었다. 마치 아들의 손을 잡으려는 듯이. 박 소장은 묵묵히 운전대를 잡았다. 그의 눈시울도 붉게 물들었다. 노인의 뜨거운 눈물이 아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임을 그는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해안도로를 달리는 붉은 포르쉐 안에서 한 아들의 간절한 소원과 한 아버지의 사무친 그리움이 노을빛 바다 위로 그림자처럼 길게 드리워졌다. 아들은 비록 곁에 없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아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버지와 함께 빨간 스포츠카를 타고 해안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이길 위해서 살아 숨쉬고 있었다. 동해안 7번 국도를 달린 후 김순호 노인의 마음에는 평화가 찾아왔다. 그는 아들의 마지막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깊은 위안을 얻었다. 더 헤리티지 입주민들은 노인을 위한 자발적인 후원을 이어갔고 박성준 소장과 이진호 형사는 수시로 노인을 찾아 안부를 물었다. 노인은 더 이상 허름한 모텔에 머물지 않았다. 입주민들이 마련해준 따뜻하고 깨끗한 보금자리에서 노년의 마지막을 조용히 보낼 수 있었다. 매일 오후 2시 노인은 더 이상 지하 주차장으로 향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붉은 포르쉐를 타고 해안도로를 달렸던 그 순간을 떠올리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아들의 사랑은 그의 마음에 영원히 깃들어 있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김순호 노인은 잠들듯 평화롭게 아들 민수의 곁으로 떠났다. 그의 마지막 순간은 고통스럽지 않았고 그의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어려 있었다. 노인은 떠나기 전 유언을 남겼다. 그의 유언은 모두를 놀라게 하고 또다시 감동시켰다. 아들 민수가 나에게 준 이 빨간 포르쉐는 병마와 싸우는 어린 생명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물하는 드림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수도 분명 기뻐할 겁니다. 나의 마지막 유산은 소아암 환아들을 위해 기부해 주십시오. 노인의 유언은 고인이 된 김민수 씨의 아름다운 마음에 기원을 두고 있었다. 자신을 위해 희생했던 아들의 사랑을 이제는 세상의 더 많은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고자 한 것이다. 박성준 소장과 최재민 변호사는 노인의 유언에 따라 김순호 민수재단을 설립하고 붉은 포르쉐 911 카레라 S를 소아암 환아들을 위한 기부 차량으로 등록했다. 붉은 포르쉐는 이제 드림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다. 매주 주말 붉은 포르쉐는 소아암 병동을 찾아 아이들을 태웠다. 난치병과 싸우며 고통받는 아이들은 붉은 포르쉐에 올라타 환한 웃음을 지었다. 꼬마 운전사가 된 듯 운전대를 만져보고 시원한 드라이브를 즐기며 잠시나마 병원의 삭막함을 잊을 수 있었다. 한 아이는 이 차를 타면 아프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외쳤고 또 다른 아이는 나도 나중에 커서 이런 빨간 차를 꼭 만들 거예요. 라며 반짝이는 눈빛으로 꿈을 이야기했다. 붉은 포르쉐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었다. 그것은 암투병으로 지쳐있는 아이들에게 할 수 있다는 희망과 세상은 아름답다는 용기를 선물하는 특별한 자동차가 되었다. 아이들은 포르쉐를 타고 달리며 잊었던 웃음을 되찾았고 잠시나마 삶의 무게를 내려놓고 행복한 꿈을 꾸었다. 한 아버지를 향한 아들의 지고지순한 사랑은 이제 소아암 환아들을 향한 세상의 더 큰 사랑으로 확장되었다. 더 헤리티지 지하 주차장에서 시작된 의심의 씨앗은 한 아버지의 쓰러짐과 낡은 일기장 그리고 수많은 이들의 연대와 노력 끝에 세상에 온기를 전하는 거대한 사랑의 유산으로 꽃피운 것이다. 붉은 포르쉐 드림카는 오늘도 도로 위를 달리고 있다. 그 안에는 김민수 씨의 아버지 김순호 노인을 향한 변치 않는 사랑이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 얻은 새로운 희망을 품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하다.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은 이제 영원히 세상의 길 위를 달리며 꺼져가는 작은 생명들에게 따뜻한 기적을 선물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사랑과 희망 그리고 인간적인 연대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영원히 달리는 전설이 되었다.